자, 부동산 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1페이지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 크게 세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문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단 지대론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지대론. 지대론 한 문제. 지대론이죠. 지대론 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에요. 내부 구조 이론. 여기에 이제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입지론 부분에서 공업 입지론이 있고요. 상업 입지론이 있는데 얘네들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항상 나오는 부분은 상권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고요.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가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대론은요. 지대론은 농경지 지대론.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은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지대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이 되겠는데요. 농경지 지대론은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인 토지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가 이게 성격이 뭐냐라는 거죠. 이 농경지 지대론은요. 이게 이제 고전학파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전학파들은 이게 지대가 불로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토지는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계속해서 매년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이놈들은 불로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토지에 대한 대가인 토지 임대료는 그냥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죠. 그럼 차액지대설은 뭐냐? 그랬더니 지대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차액이 지대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차액지대설이에요. 그러면 차액지대설이라는 것이 차액이 지대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는 뭐와 뭐의 차액이냐? 그랬더니 이 농경지니까 비옥한 토지가 있고 척박한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비옥한 토지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굉장히 질이 좋은 놈이 생산이 되겠죠. 척박한 땅에서는 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럼 이제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성과 척박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성은 좀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차액이 바로 토지의 임대료다, 토지의 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등지와 중간지와 열등지 이렇게 세 가지 토지로 나누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쌀 한 가마니의 가격,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에서 즉 우등지에서 생산된 쌀 한 가마니는 시장에다 내다 팔았을 때 가격을 많이 받겠죠.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는다. 그럼 중간지는 300원, 열등지는 100원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생산비, 우리가 이제 생산비라 하면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력과 자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본이라 하면 벽시 사는 돈부터 시작해서 농약, 비료, 이런 농기구 빌리는 값 이런 게 모두 자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농약 주고 비료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비는 노동력과 자본에 대한 대가 이 두 가지는 생산비다라고 주장을 한 게 고전학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산비,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그게 지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는 불로소득, 생산비가 아니라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이제 생산비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그것은요, 이 열등지의 정의로부터 이 생산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열등지는 어떤 토지냐?
그러면 열등지는 아주 척박한 땅이라서 여기서 생산되는 이 생산물 쌀한가마니의 가격이 그걸 쌀한가마니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 비용 그것만큼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열등지에서 생산하는 쌀한가마니는 그것이 그대로 이 쌀한가마니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 쌀한가마니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그대로 100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옥도를 가진 토지를 우리가 생산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원이면 다른 것도 다 100원이겠죠. 노동과 자본은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게 빼면 우등지는 여기 빼면 400원의 지대가 발생하고요. 중간지는 200원. 그다음에 열등지는 빵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를 하죠. 한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우등지와 이 우등지의 가격에서 쌀한가마니 가격에서 여기서 이제 생산비를 빼게 되면 이게 400원인데요. 요 400원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우등지와 열등지, 요게 이제 생산비니까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성의 차이 또는 비옥도의 차이가 바로 우등지의 지대다. 그럼 중간지의 지대는 뭐냐? 중간지 지대는 200원인데요. 요 200원은 요거와 요거의 차이죠. 그래서 결국 이 지대라는 것은 리카도는 지대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등지와 열등지의 비옥도의 차이, 그게 바로 지대다. 또는 각 중간지의 비옥도와 열등지의 비옥도의 차이 또는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점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이렇게 한계지가 있다. 경작의 한계지는 이게 이제 열등지면 척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척박한 비옥도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는 아예 경작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척박하면 경작이 아예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한계지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조차 한계지 밖에서도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작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지대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요 이유를 설명을 못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점이고요. 자, 두 번째 한계점은요. 이렇게 우등지면 비옥도 같으니까 400원의 지대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동일한 비옥도에서도 지대 차이가 있더라. 이거를 또 이유를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등지는요 비옥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400원이고 어떤 우등지는 200원이고 어떤 우등지는 100원이고 이렇게 되더라. 이걸 설명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한 게 누구냐? 설명한 게 바로 1번을 설명한 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죠. 절대지대설은요 말 그대로 지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대라는 것은 소유자가 지주가 자 열등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도 열등지라 할지라도 야 너 10원 내려면 경작을 하고 내지 않으려면 경작하지 마. 그러면 경작을 하려면 무조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열등지면 생산비가 100원이 들어가는데 그 생산비가 노동비 50원 자본비 50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만약에 지주가 10원을 받아가 버리면 이거 생산비 빵원인데 생산비를 빼면 그러면 이제 10원씩 적자가 나면서 생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노동비 50원 중에서 10원을 떼가지고 주더라도 그냥 10원을 내더라도 이게 40원은 내가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주한테 10원을 떼서 내더라 이런 얘기죠. 즉
자기의 노동력 중에서 10원을 떼가지고 주고요. 그 다음에는 20원 내라 그러면 20원도 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막스는 지대의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지대의 본질이 노동력 착취의 대가다. 그리고 이 지대라는 것은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걷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동력 착취의 대가가 지대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계지보다 더 척박한 땅에서도 이 경작이 이루어지면 그때 지대가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설명한 것이 바로 튀넨이에요. 튀넨은 위치지대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지대설은요, 지대라는 것은 위치가 곧 지대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이때 튀넨이 위치가 지대다라고 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마을이 이렇게 있고요. 마을이 이렇게 있고 우둥지가 여기 마을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우둥지가 이렇게 마을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일단 리카도에 의하면 우둥지니까 똑같이 이게 이제 쌀 한 가마니를 생산해서 시장에다 팔면 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냐? 그러면 100원이 들어가요. 똑같이. 빼면 400원의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리카도의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는 마을에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쌀은요, 수송하는데 수송비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수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400원의 지대를 그대로 지주가 받아가도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수송을 하려면 약 100원이 들어가. 그럼 이제 100원을 지주가 100원을 빼고 300원만 지대로 받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 튀넨은요, 지대라는 것은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난 나머지 요놈은 리카도의 생각과 똑같은데 여기서 다시 빼야 된다. 수송비를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대라는 것은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때 이 수송비는요. 무게 곱하기 거리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거리니까 일단 무게가 같다라고 하면 무게가 같다. 쌀은 과 무게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리의 함수다. 그러니까 거리가 마을로부터 가까우면 지대가 높고요. 마을에서부터 떨어질수록 지대가 낮다라는 거죠. 그럼 아주 멀리 떨어지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일지라도 경작을 하지 않더라. 그런 토지도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동일한 비옥대에서도 지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로 보면 자 83페이지에 거기 차액지대설에 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게 높으면 생산비 일정한 걸 빼면 지대가 높게 되겠고요. 이게 낮으면 농산물 가격이 낮으면 지대도 낮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둥지면 지대가 높고요. 중간지면 지대가 낮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생산비는 같으니까 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됐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보시면요. 84페이지 한 계지 밖에서도 지대가 발생함을 설명하지 못했다 설명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변에 보시면 비옥도가 같은 토지일지라도 이 위치 차이에 의해서 지대 차이 발생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을 설명한 게 막스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설명한 게 위치지대설이다. 그래서 이제 막스는 이 절대지대설을 주장을 했고요. 소유 자체가 이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지대설은요, 동일한 비옥도에서도 수송비의 전략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대가 차이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85페이지 거기 위치지대설까지 봤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세 사람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막스하고 티는하고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출제가 됐는데요. 요즘에는 여기에 입찰지대와 준지대와 경제지대, 마찰 비용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입찰지대를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문제가 출제가 돼, 지대론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놈들이 나오다가 여기에 이놈이 추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입찰지대 이걸 보면 이제 4번으로 할까요? 4번 입찰지대. 입찰지대는요, 요건 이제 알론소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알론소.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입찰지대는요, 어떤 토지를 경쟁을 시켰을 때 그때 결정되는 지대가 입찰지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이게 위치가 좋아서 A, B, C가 서로 자기가 임차를 해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이 토지를. 그래서 위치가 좋은 토지라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A는 여기에 예상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면 예상 매출액이 100원이고요. 이놈은 90원이고 이놈이 8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A가 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 100원을 벌 수 있으니까 A한테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게 매출액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비용이에요. 여기 이제 비용 속에는 정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경비 속에는 정상 이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함돼서 이렇게 빼게 되면 이건 이제 초과이윤이라 그러죠. 초과이윤 또는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를 빼고 나머지가 순이익 또는 초과이윤인데요. 자, 이 초과이윤이 누가 더 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요, 100원을 벌기 위해서 A는 얼마를 써야 되냐면 70원을 써야 되고요. 얘는 90원을 벌기 위해서 50원을 써야 되고요. 얘는 30원을 써야 된대요. 그러면은 얘는 초과이윤이 30원이고요. 얘는 40원이고요. 얘는 50원의 순이익을 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A, B, C 기업 또는 A, B, C라는 개인들이 이 토지를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입찰, 경쟁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누구한테 이 토지가 돌아가겠느냐라는 거, 배당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얼마를 베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A는요, 자, 최대 1번 입찰지대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금액이 뭐냐? A는 30원까지예요. 더하면 정상이윤도 안 나오죠. 그리고요, C는요, 얼마까지 베팅할 수 있냐? 그러면 C는 50원까지죠.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C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제일 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토지는, 입찰해서 지대를, 입찰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50원으로 낙찰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토지의 지대는 5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50원이면, C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50원을 전부 지대로 내야 되죠. 그럼 결국 뭐예요? 초과이윤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원을 지불했으니까? 초과이윤을 제로로 만드는 수준의 지대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 85페이지에 토지 이용자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괄호 열고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이거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초과이윤을 제로로 만드는 수준의 지대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두 가지.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5번에 마샬의 준지대요. 준지대. 준지대는요, 마샬이 주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준자가 붙어 있으면요, 뒤에 것이 아닌데 뒤에 것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아닌데, 즉 토지가 아닌데 토지 임대료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공장에서 생산 설비나 또는 기계, 얘네들은요, 토지처럼, 자, 토지도 올해 들어간 놈이 또 사라지지 않고요. 내년에 또 들어가죠. 내후년에 또 들어가죠. 이렇게 계속
올해 들어간 놈이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 또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시킵니다. 근데 기계도 마찬가지죠. 새 기계 샀다, 설비를 새로 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그 기계 그대로 쓰고 거기다가 재료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마치 토지처럼 잉여소득,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놈들이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이놈들은 단기에만 토지처럼 발생시키지 장기로 가게 되면, 자, 토지는 장기로 가도 5년, 10년 되더라도 낡아요? 안 낡죠. 그러나 얘네들은 생산 설비나 기계는요, 낡아요. 낡고 노후화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 비용, 교체 비용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놈들 준지대는요, 생산 설비나 기계 등이 산출하는 불로소득을 준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에 준하는 지대죠. 그러나 이들은 단기에만 발생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소멸하게 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준지대. 그러니까 입찰지대나 준지대 이렇게 한두 가지씩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 교재로 이제 85페이지에 거기 마샬의 준지대는 거기 나와 있죠. 고정 생산 요소들 여기로부터 얻는 소득이죠. 그다음에 단기에는 지대의 성격을 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의 성격을 갖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라진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지대는요, 파레토예요. 파레토의 경제지대가 되겠고요.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는요, 이거는 경제지대라는 말 자체가 이거 웃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웃돈. 그러니까 어떤 생산 요소, 투입 요소에 지불하는 웃돈이다. 그럼 이제 웃돈은 왜 주냐? 그런 얘기. 왜 주냐? 왜 웃돈을 주나? 귀하니까 주겠죠. 귀하다라는 거죠. 귀하다라는 얘기는 공급이 많다, 적다? 공급이 비탄력이다라는 거죠. 공급이 비탄력이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귀하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웃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야. 공급이 비탄력이면 경제지대가 커진다라는 거죠.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경제지대는 웃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지대는 웃돈. 공급이 비탄력이다. 그 소리는 공급이 귀하다. 귀하니까 웃돈을 많이 준다. 웃돈을 많이 주니까 경제지대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요. 이 공간 마찰 비용, 마찰이라는 소리는 이동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의 합계를 이 토지 이용자는 지불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통비가 적게 들어가면 지대가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는 지대가 높고요.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지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헤이그는 지대라는 것은 토지 이용자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상대적 도달 가능성이 갖는 경우 이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을 중심이 있다, 도시 중심이 있다. 중심에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대 플러스 교통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토지 주인한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해야 되는데 교통비가 이쪽은 적게 들죠. 중심 쪽에 토지가 있으면 딱 붙어 있으니까 교통비가 적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일정한 비율이니까 이게 지대가 높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교통비의 전략분이니까요. 그래서 마찰 비용은 이게 이제 마찰 비용이라고 하고요. 마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 마찰 비용이 일정할 때 얘가 줄어들면 얘가 커지고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꾸로 이 지대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 이론인데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일단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다. 그러면 단핵과 다핵 이론이 있는데요. 단핵 중심에서는 동심원 이론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은요, 버제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버제스는요, 이 도시의 성장이 이렇게 도시의 내부 구조가 원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원으로 돼 있고, 원이 몇 개냐 그랬더니 5개의 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으로 돼 있고요. 5개의 원이 안쪽으로부터 중심 업무지구, 그다음에 전이지구, 그다음에 저소득층, 고소득층 이렇게 통근자,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구,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의 도시, 한 개의 도시를 관찰하고 이론을 펼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도시의 성장이 어떻게 되냐? 도시의 성장이 이게 원이 5개니까요. 이게 도시의 성장이 동심원식으로 커진다라는 거죠. 동심원은 연못에 물결이 퍼지듯이 이렇게 동심원식으로 커진다,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동심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이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저소득층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옛날에는, 이게 1920년대 쪽이니까, 미국에서 공장 같은 것이 이렇게, 도심 쪽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나 60년대 후반, 이때는 공장이 도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영등포, 구로 이런 게 다 공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단 쪽에 이 저소득층들이 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 가까이 입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주로 공장 가까이 입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입지를 한다. 이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어디냐? 도심이에요, 도심. 그래서 이게 선형이론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향여가를 전제를 합니다. 하향여가는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형이론으로 딱 가면요. 선형이론은 요거는 호이트가 주장을 한 겁니다. 호이트가 주장했는데요. 요거는 이 도시 내부 구조가 원이 5개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이 도시는요. 도시의 성장은 이게 교통축이나 또는 개발축을 따라서 기형적으로 커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을 하더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도시의 성장이 이렇게 교통축이 이렇게 난다 또는 개발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커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교통축이나 개발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선형이론입니다. 선형이 부채꼴이죠. 쐐기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쐐기 모형 또는 뭐 부채꼴 모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놈하고 이제 이 반대되는 놈이 자 접근성이 양호한 이런 개발축 또는 도심 이런 지역에 누가 입지하냐 그랬더니 고소득층들이 입지를 하더라라는 거죠. 여기는 저소득층들이 입지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 공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력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들이 도심 가까이 입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장 주변에 구로공단이나 옛날에 영등포 그쪽에 쪽방촌들이 많이 생긴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소득층이 입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주택 지불 능력 때문에 그렇다. 주택 지불 능력 때문에. 그래서 이놈하고 이거 두 가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도,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요거는 하향여과가 아니라 주거 분리를 최초로 확인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핵 이론은요. 다핵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핵이 하나냐라는 거죠. 중심이 어떻게 하나냐. 이 현대도시, 대도시는 중심이 여러 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니까 핵이 여러 개더라. 그래서 다핵을 갖는 이유죠. 다핵을 갖는 이유. 요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다핵을 갖는 네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89페이지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도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은 특정 위치를 선호하더라. 자, 두 번째는 그 유사 업종, 동종의 업종은 서로 집중 지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업종은 서로 분산 지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업종별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얘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지론 쪽에서는 주로 상업 입지론 쪽이 주로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권 이론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공업 입지론 90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